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희쌤입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물론 우연히 누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1단원을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지구의 형성과 역장 드디어 끝냈고요. 자, 드디어 새로운 단원 지구 구성 물질과 자원 선생님이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광물의 성질 배우고요. 광물이라는 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광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편광현미경이라는 걸로 관찰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광상이라는 건 유용한 광물들이 몰려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광물이랑 암석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뭐, 구리가 전선에 이용된다,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고, 해양 자원도 이제 해양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양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일단 요 마지막 요 세 개 있잖아요. 요거는 너무 쉽습니다. 내용도 쉽고요. 약간 지구과학이라기보다는 교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도 굉장히 쉽고 수능 문제 1번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근데 요거 처음에 두 개가 요것도 이제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데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좀 낯설죠.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암기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시면 문제가 싹 다 엄청나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1단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선생님이랑 또 재밌게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광물의 성질 배워볼 건데요. 자, 규산형 광물 요거를 초점으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광물의 물리적 성질 간단하게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앞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한번 훑어보는 용도라고 했죠. 규산형 광물이랑 SiO4 사면체 이런 거 나오고요. 이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웠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SiO4 사면체. 뭐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형 굳기 좋은 색 쪼개짐 깨짐 이런 막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규산형 광물의 구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 특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광물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광물을 구분하는 게 수능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같이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자, 규산형 광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알아두셔야죠. 암석이랑 광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암석은 뭐냐면요. 영어로 rock, 말 그대로 돌이에요. 돌인데 그 돌을 잘 보면, 자, 이거 화강암이라는 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실 바닥이나 뭐 창틀이나 아니면 길 가다 거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돌조가리. 화강암이라는 암석인데 잘 보면 여기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핑크색인 것도 있고 까만색인 것도 있고 호연색인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화강암 확대해 보면 그죠? 까만색, 투명색, 뭐 하얀색, 핑크색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암석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 그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즉, 거꾸로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화강암에 보면 뭐 허옇거나 투명한 건 석영이라는 광물이고 핑크색인 건 장석이라는 광물이고 검은색인 건 흑운모라는 광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로 암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주로 이 암석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2에서는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처음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광물의 정의예요. 자, 광물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화학 조성, 그리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원자 배열. 이게 조금 중요한 말이고.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보이는 자연에서 산출되는 고체 무기물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뭐 수은 같은 거 뭐 액체잖아요. 뭐 액체라던가 아니면 인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연에서 산출된 게 아니라던가 아니면은 그 생물들이 죽은 건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마다 광물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글은요. 완전 일반적인 광물의 정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보인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물들이 그 광물마다 특유의 어떤 결정 모양이 이렇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물이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보이다 보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광물이 있고요. 여기다가 X선을 딱 쬐요. 자, X선을 쬐면 그 광물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 때문에 X선이 회절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좀 회절이 뭔지 모르는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물리 시간 아니고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X선이 회절이라고 하면 싫으니까 그냥 부딪힌다고 할까요? 부딪혀서 막 나가요. 부딪혀서 꺾여갖고 막 나가서 여기 뒤쪽에 판때기를 딱 붙이면 판에 이렇게 통통통통통 박혀갖고 이렇게 점 모양이 막 생겨요. 점 문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저기 독일 과학자 라우에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해서 그 이름 따서 라우에 전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 왜 이렇게 독특한 문양이 나타난다? 이유가 뭐다? 원자 배열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원자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걸 우리가 결정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런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시험에서 뭐 결정질 어쩌고 나오면 원자 배열 규칙적인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X선을 쬐서 이 점 문양을 보고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물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광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음이온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음이온이 뭐 여러분들 화학 아무리 싫어해도 마이너스 이온인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이온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 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죠. 화학 공부한 친구들은 기본적일 텐데 선생님 저 화학 싫어하는데요. 저 화학이랑 담 쌓고 살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전혀 상관없어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어쨌든 마이너스가 음이온인데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 규소랑 산소가 붙어갖고 만들어진 광물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표 1억 개고요. 오늘 규산형 광물을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별로 은하수를 그리셔야 돼요. 규산형 광물. 그리고 규산형 광물에 이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장석이 있다는 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따가 이거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오늘 요거를 위주로 배울 거거든요.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가 붙어 있으면 탄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표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탄산염 광물. 그리고 탄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방해석이 있습니다. 방해석이 뭐냐면 그 석회암이 방해석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석이랑 석회암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석이랑 비슷하게 생긴 백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니까 그냥 뭐 찝찝하신 분들만 알아두시고요. 산화광물은 산소만 붙은 거예요. 이거 규산형 광물은 규소산소, 탄산형 광물은 탄소산소였는데 요거는 산소만 붙어서 산화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적철석이랑 자철석이 있어요. 자, 적철석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녹슨철 있죠? 녹슨철. 철 녹슬면 뻘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에다가 산소 붙으면 적철석 돼요. 그리고 이제 자철석은 뭐냐면 똑같이 산소랑 철이랑 붙은 건데 약간 자성을 띄어요.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황화광물은 이제 황만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산형 광물은 황에다가 산소까지 하니까 황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황산형 광물. 자, 황화광물은 이제 황철석이랑 황동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철석은 뭐냐면 황이랑 철이랑 붙어 있는 걸 황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이랑 철. 그 다음에 황동석은 뭐예요? 황이랑 동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동이 뭐죠, 여러분들? 금은동 할 때 동. 뭔지 아세요?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황이랑 구리랑 붙어 있는 게 황동석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형 광물에는 이제 석고랑 중정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할로젠화 광물. 이 염소랑 플루오린이 할로젠 광물이라는 거는 화학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완전 기본적인 건데 선생님 할로젠 원소가 뭐죠? 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할로젠 원소라서 얘네가 붙어 있으면 이제 할로젠화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형석이랑 암염인데 특히 암염이요. 암염이 화학식이 이제 NaCl이잖아요. 염화 나트륨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로젠화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소가 붙어 있으니까. 자, P가 인인데요. 인이랑 산소랑 붙어 있는 걸 인산형 광물이라고 하고 인회석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원소 광물은요. 뭔가 이렇게 음이온이 막 붙어 있고 막 뭐 두 개가 붙어 있고 이게 아니고 아예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광물들을 원소 광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구리,
은, 금, 특히 이제 금 같은 거 보면 뭐 금이랑 산소랑 붙어서 산화, 금 막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덩어리가. 그런 걸 이제 원소 광물이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금강석이랑 흑연이 있어요. 금강석이랑 흑연, 이거 저기 외워두셔야 됩니다. 화학식 C예요. C. 탄소 덩어리. 석탄이 흑연이잖아요. 그죠? 흑연 성분인데, 그 흑연이랑 금강석이랑 성분이 탄소 덩어리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흑연이 엄청나게 큰 압력을 받으면 금강석으로 바뀌어요. 금강석이 그리고 모르는지 모르는 친구들 은근히 있던데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한국말로 금강석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미친 사람은 없겠지만 그 불 떼려고 석탄 집어넣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집어넣어도 활활 잘 타요. 아무튼 간에 그다음 뭐 백금, 유황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기타 유기화합물 뭐 저기 뭐 생물들이 죽어서 생긴 유기물들로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이거를 막 완벽하게 다 외워야 됩니까? 하겠는데 네, 사실 찝찝하시면 다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외워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거의 99%라서 부담되시면 일단 선생님이 지금 저 빨간색으로 한 것들 있죠? 그것들만 먼저 외우세요. 다른 거는 거의 문제로 나온 적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외우셔야 되고 방해석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방해석은 자, 화학식 좀 외워주세요. 화학식을 외워야 될 게 있는데 CaCO3입니다. 이거 지구과학 1에서도 외워야 되고 2에서도 외워야 돼요. 석회암이랑 똑같습니다. 방해석이랑. 자, 저 성분이 탄산칼슘이라고 해요. 탄소랑 산소 칼슘이 있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철석 정도도 화학식 외워두시면 좋아요. Fe2O3고요. 자철석은 뭐 외우고 싶은 분만 외우세요. 여기다가 철 하나랑 산소 하나, Fe3O4 이렇게 하나씩 더 붙습니다. 이제 철이 플러스 2가 양이온 아니면 3가 양이온 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다르게 붙는데 뭐 아무튼 가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황철석이랑 황동석은 뭐 화학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황이랑 철이랑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황이랑 구리랑 붙어 있는 거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염 화학식 외워두시고요. NaCl 이거 모르면 창피한 거죠. 그 다음에 금강석이랑 흑연 C라는 거 요 정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써준 화학식이랑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반드시 나머지 것들은 찝찝하면 외우세요. 나올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조암광물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암석, 지구상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광물, 암석을 조성하는 주요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조암광물 뭐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잘 보면 요 정도만 외워주세요. 이 사장석이랑 정장석을 합쳐갖고 이제 저기 장석이라고 하는데 장석이 가장 많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 비규산형 광물 8%인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규산형 광물이 아닌 것들 아까 여기에서 본 것처럼 자, 요거 규산형 광물이었잖아요. 규산형 광물 말고 이거 아닌 것들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산형 광물이 92%라는 얘기죠. 자,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광물들은 규산형 광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왜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으냐?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이미 했어요. 간략하게 한번 훑어볼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왜 여기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있는데, 예? 저 수소랑 헬륨처럼 뭐 가벼운 건 멀리 날아가갖고 이렇게 목성형 행성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건 멀리 못 날아가서 태양이랑 가까이 있었죠? 뭐였죠? 규소랑 산소랑 철이랑 니켈이라고 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그나마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었죠. 철이랑 니켈이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나마 가벼운 철이랑 니켈에 비해 가벼운 규소랑 산소가 위로 떠올라서 지각과 멘트를 구성하고 외핵과 내핵이 철이랑 니켈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1단원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로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광물들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다 보는 광물 90% 이상은 싹 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그 보석 있죠. 예? 뭐 수정이라던가 루비라던가 이런 거 엔간하면 거의 다 규산염 광물입니다. 대부분이 다 규산형 광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규산형 광물이 중요하니까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이 규산형 광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이 규산염 삼연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SiO4 삼연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가운데 규소가 박혀 있고요. Si. 그 다음에 네 방향의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본 단위예요. 통합과학 때 아마 배웠었던 기억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마치 삼연체 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규소랑 산소 삼연체에서 규산염 삼연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S 하나랑 O 네 개가 붙었으니까 SiO4 삼연체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규소가 산소랑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 공유 결합 원리 몰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아,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꽤 단단한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화학 배운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인 건데, 산소가 이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뭐 6개다 뭐 이런 말 또 뭐 안 해도 되겠죠. 화학 시간 아니니까. 선생님 저 화학이랑 진짜 담쌓고 살았는데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네, 모르셔도 되고요. 산소가 일단 -2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잖아요. 4개니까 합하면은 몇? -8이죠. 전하가 -8을 띈다고요. 근데 이제 규소는 +4가 되려고 하거든요. 규산염 삼연체에서. 그럼 +4. 자, 합하면 규산염 삼연체는 전체적으로 얼마? +4에서 -8이니까 -4. 자, -4만큼 음전하를 떼요. 규산염 삼연체가.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전하를 띈다는 거. 규산염 삼연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 산소가 -2, 규소가 +4 이런 거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규산염 삼연체가 자, 규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음전하를 띈다더라. 이것만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시험에서 나올 때요, 요렇게 3D로 나오기도 하지만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일단 요 밑에 3개, 그죠? 산소 3개가 보이겠죠? 땅 이렇게 3개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위에 산소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요 산소가, 위에 있는 산소가 반투명하다고 해봐요. 그래서 얘가 비쳐 보여요. 그럼 규소가 보일 거예요. 어디? 가운데 이렇게 점 찍혀서 보이겠죠? 자, 위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규산염 삼연체가. 자, 그래서 자, 요게 바로 규산염 삼연체를 위에서 본 모습인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이렇게 또 막 결합을 해요. 서로 달라붙어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한 모습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보세요. 요거 아까 위에서 본 모습 요거라고 했죠? 똑같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이렇게 일자로 쫙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막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으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자, 다시 한번 산소와 규소. 자, 가운데 규소 있고 산소가 네 방향에 있었죠. 그리고 이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데,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또 결합을 막 여러 개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규산염 광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규산염 삼연체는 음전하를 띈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규산염 삼연체끼리 결합을 하는 건 공유 결합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규소와 산소끼리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것도 공유 결합이고, 규산염 삼연체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것도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음전하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끼리 결합한 거 요 사이사이에, 자, 음전하가 있으니까 무슨 전하가 들어가기 좋을까요? 양이온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양이온이 플러스잖아요. 음전하가 이제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 플러스 양이온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빈 공간에 사이사이 막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로 이제 철이랑 마그네슘, 양이온이 규산염 삼연체 그 결합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요 노란색 사면체들이 규산염 사면체예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끼리는 산소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막 하고 있는데 이 규산염 사면체 자체가 음전하를 띠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거 동그란 것들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양이온이 사이사이에 결합을 한다. 그리고 그 양이온의 대표적인 것들이 철이랑 마그네슘이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요 퍼런 게 규산염 사면체죠? 그죠? 규산염 사면체인데 규산염 사면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양이온이 이렇게 똥똥똥똥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규산염 사면체끼리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규산염 사면체는 각자 막 흩어져 있죠.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독립형 구조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독립형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이 뭐냐면,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감람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람석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보면은, 얘네가 결합이 일자로 쪼르르륵 돼 있죠? 지그재그로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가. 자, 이렇게 일자로 지그재그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약간 사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사슬 구조라고 해요. 단사슬 구조. 알아두세요. 아니면은 저 한자로 단쇄상 구조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단쇄상 구조 사이사이에도 역시 이렇게 양이온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단사슬 구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휘석이에요.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 사슬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복수할 때 두 개. 복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복사슬 구조. 그리고 뭐 한자로는 복쇄상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복쇄상 구조의 대표적인 거,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각섬석이라는 광물이에요.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각섬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성석도 역시 복쇄상 구조도 그 규산염 사면체끼리 이게 복사슬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양이온들이 막 들어가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예 일자로 판 모양으로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이 이렇게 층층이 판끼리 이렇게 층층이 막 1층, 2층, 3층, 4층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판과 판 사이에 또 양이온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판 모양으로 쫙 일자로 넓게 평면상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판상형이라고 하고요. 판상형 규산염 광물의 제일 대표적인 게 흑운모예요. 흑운모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그냥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물 모양처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물 망자 써서 망상형 구조라고 하고요. 망상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 석영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독립형, 그 다음에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형, 이 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보고서 독립사면체고, 요거는 일자로 지그재그 되어 있으니까 단사슬 구조, 요거는 두 개가 지그재그 되어 있으니까 복사슬 구조고, 이거는 판 모양으로 쫙 깔려 있으니까 판상형, 이거는 막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망상. 이걸 보시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뭐 요렇게 3D 모양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요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뭔 구조라고 했죠? 단사슬 구조라고 했어요. 단사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판 모양으로 넓게 포져 있는 게 뭐였죠? 판상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도 나와요. 뭐 이렇게 3D로 나오기도 하지만, 자, 요게 요런 식으로도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사면체잖아요. 요게. 그죠? 요거 하나가 이렇게 사면체잖아요. 그러면은 사면체가 요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딱 보고서 단사슬 구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무슨 구조일까요? 요거는 무슨 구조?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두 방향으로 지그재그, 두 개가 지그재그 되어 있으니까 복사슬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형 구조, 대표적인 규선형 광물 하나씩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세요. 순서대로 꼭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순서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중에서 요 4개 있죠?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는요 약간 어두운 색을 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이랑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은 어두운 색을 띱니다. 철이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광물들을 우리가 색깔이 있는 광물, 유색 광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석영은 이제 철이랑 마그네슘이 뭐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완전 투명하거나 하얀색을 띱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좀 뒤쪽에 또 나올 건데 그 유색 광물의 정의가요 그냥 무색 광물 말고 그러니까 허연 거랑 투명한 거 말고는 싹 다 유색 광물이에요. 색깔이 조금 연하더라도 색깔이 있긴 있으면은 다 유색 광물로 부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다? 주로 철이랑 마그네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색깔을 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냥 알려줄게요. 자, 이게 감람석인데요. 감람석이 왜 감람석이냐면 약간 색깔이 되게 예쁘죠? 올리브 색깔이에요. 근데 그 올리브 열매랑 비슷한 게 감람나무라고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감람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건 이제 휘석인데 여러분 뭐 휘황찬란 광휘할 때 그 휘자 있죠. 빛날 휘자. 약간 빛나는데 어두우면서 살짝 빛나서 휘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약간 각이 져 있는데 얘도 약간 빛나거든요. 그래서 섬광할 때 섬자 써서 각진, 섬광, 각섬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운모는 말 그대로 흑, 검은색인데 자 운모라고 있어요. 운모라는 게 이제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광물들을 우리가 운모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원은 뭐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은색의 운모에서 흑운모라고 부르는 거고 석영은 이제 그 돌석자에다가 영재할 때 영자 뛰어날 영자 써서 그죠? 이게 뭐 예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하니까 뛰어난 거죠. 그래서 석영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석영 중에서 조금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 영어로는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석영 다 성분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운모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흑운모랑 백운모예요. 요거 둘 다 운모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똑같이 판상 구조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흑운모는 유색 광물인데 백운모는 무색 광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요? 철이랑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흑운모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검은색을 띠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보고 또 막 쉣 이러지 말고 뭐야 이러지 말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선생님이 아까 요거 결합 구조 다 설명했고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다 설명했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 규소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1대4, 1대3, 뭐 4대1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별표 3개 치시고 암기하세요. 암기. 이거 시험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근데 암기만 하고 있으면 다 풀려요. 네,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아시겠죠?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학식은 여러분들 뭐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화학식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요 정도는 파악이 되시죠. 지금 보면은 규소 하나당 산소 4개니까 1대4. 그죠? 여기는 규소 하나당 산소 3개니까 1대3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규소가 8개인데 산소 22개니까 4대11 나오죠? 그러니까 저 화학식을 보고 판단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석영은 이제 Si 하나랑 O 2개니까 1대2가 되는 거고요. 석영의 화학식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구과학 원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면 지구과학 원에서 왜 그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나눌 때 그 SiO2 함량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SiO2랑 요 SiO2는 다른 거예요. 지구과학 원에서 말하는 SiO2 함량은 말 그대로 규소 하나랑 산소 2개의 그 함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화학식이 SiO2인 거죠. 석영이라는 광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고. 그리고 참고로 뭐 흑운모는 진짜 모르셔도 돼요. 흑운모는 그냥 이게 또 안 맞거든요. 흑운모는 왜냐하면 화학식이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라는 거는 자 넘어가 볼까요?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는 독립사면체, 독립형은 공유를 아예 안 하고 있죠. 지들끼리만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단쇄상, 단사슬 구조를 보면, 자, 공유하고 있는 산소,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그죠? 다른 사면체끼리, 예? 요 사면체랑 요 사면체랑 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공유산소라고 합니다. 공유산소. 여기서도 보면 얘랑 이런 애들, 그죠? 사면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공유하고 있는 산소를 공유산소라고 하는데, 공유산소는, 자,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가 더 많아지는 거는 그냥 그림으로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유하는 산소수, 감람석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독립형이니까, 지들끼리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로 가면 갈수록 서로서로 사면체끼리 결합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유산소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유산소수가 계속 많아지다가 망상에서는 망상 중에서도 이제 석영이요. 석영은 모든 산소가 공유산소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면체에서 요 네 방향에 있는 요 산소 네 개가 싹 다 공유하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면체끼리 서로서로 싹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석영은 모든 산소가 공유산소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규소 하나당 결합된 산소의 개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왜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온 적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규소 하나당 결합된 산소의 개수를 볼게요. 일단 독립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규소 하나당 산소 4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4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요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요거요. 다른 애랑 공유하고 있는 산소는요, 내가 온전히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반반 나눠 갖고 있는 약간 느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요, 산소 0.5개로 칩니다. 요런 애들이요, 0.5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거랑 이제 공유 결합이 안 되어 있는 공유산소가 아닌 거는 그냥 산소 1개로 온전하게 치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뭐 별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렇게 결합이 다른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는 그냥 1개로 치고, 다른 거랑 공유되어 있는 산소는 몇 개로 치자? 0.5개로 치자 이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감람석은요, 비공유산소, 그러니까 공유 안 하고 있는 산소가 4개니까 그냥 1대4 하면 끝납니다. 뭐 너무 쉽죠? 독립형 구조. 자, 근데 이제 휘석을 한번 볼게요. 자, 휘석을 보면 가운데 있는 애를 볼게요. 여기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겠죠? 가운데 있는 애를 보면, 자, 공유산소 2개예요. 공유산소가 얘랑 얘가 공유산소죠. 그 다음에 비공유산소, 다른 애랑 공유 안 하고 있는 게 얘랑 얘 2개잖아요. 자, 2개씩이죠. 그럼 총 몇 개라고 해야겠습니까? 총 3개죠. 공유산소는 하나당 0.5개로 따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2개니까 산소가 0.5개 플러스 0.5개, 그 다음 비공유산소 2개니까 플러스 2개 해갖고 총 3개인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휘석이 1대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공유산소를 1개, 그 다음 공유산소를 0.5개로 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흑운모를 보면은요. 자, 흑운모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자, 공유산소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죠? 3개가 공유산소고,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비공유산소예요. 자, 그러면 총 몇 개로 해야 된다? 비공유산소만 1개로 치고, 공유산소는 하나당 0.5개로 쳐야 되니까 0.5가 3개 있는 거니까 1.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5에서 총 산소가 2.5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대 2.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소수점이 좀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 2를 곱해주면 2대5가 되겠죠. 그래서 2대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석영은 싹 다 공유산소로가 있죠. 그러니까 죄다 네 방향에서 다 공유하고 있어서 공유산소가 4개예요. 자, 공유산소 하나당 0.5개로 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0.5 곱하기 4 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영은 규소 대 산소 결합 비율이 1대 2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각성석 복사슬 구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공유산소가 2개인 애도 있고 3개인 애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놈이랑요. 그 다음에 요 놈이랑 한번 보세요.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가 다르죠. 자, 지금 요 놈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공유산소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보면 공유산소 몇 개?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산소가 2개인 애도 있고 3개인 애가 섞여 있습니다. 반반씩. 자, 그러면 그 각각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산소 2개랑 비공유산소 2개인 애도 있고, 그다음 공유산소 3개랑 비공유산소 1개인 삼연체도 있고, 반반 섞여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각각 해보면은 이제, 자, 다시 한번, 공유산소 하나당 0.5개씩 따지면, 요거 하면 1대3 되고, 공유산소 얘도 0.5개씩 따지면, 3 곱하기 0.5니까 1.5 돼갖고, 플러스 1에서 1대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더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몇 나와요? 총? 자, 요거 2개 더하면은 2대 5.5가 나오죠? 그리고 2대 5.5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 2를 곱해주면 4대 11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게 이제 그 규소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그 비율, 원리를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문제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세요, 이거.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듯이 문제 나와요. 꼭꼭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쪼개짐이랑 깨짐이 나오는데, 쪼개짐 깨짐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방해석이라는 거고 석영이라는 건데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 쳤을 때 이 방해석은 이렇게 약간 어떤 모양대로 쪼개져요. 요런 걸 쪼개짐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박살이 나버리는 걸 깨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광물의 그 결정 구조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몇 방향으로 쪼개지는지 그리고 깨지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꼭 이것도 암기가 많죠. 외우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쪼개진 깨지면 자세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이 화학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강하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공유결합에 원래 이런 건 지금 알 필요 없어요. 화학 시간 아니니까. 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인데, 이온결합은 이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게 이온결합인데요. 이건 좀 약해요. 이온결합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소금 있죠? NaCl, 염화나트륨. 이거 저 이온결합이거든요. 예? 뭐 엄밀히는 또 이온결합 아니란 얘기도 있지만,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금 되게 쉽게 부서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왜 쪼개짐이 나타나냐면요, 결합력이 약한 부분 있죠. 이런 거 이온 결합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온 결합뿐만 아니고 뭐 반데르발스 결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알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화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 쪼개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강도가 만약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라인을 따라서 쪼개지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결합 강도가 다 똑같아요. 똑같이 결합 강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박살나면서 깨진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요 밑에 그림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방향을 따라서 지금 규산염 삼연체끼리는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사이에 양이온이 있는 부분을 따라서 이온 결합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쪼개진 걸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저기 단사슬 구조잖아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삼연체끼리 결합이 되어 있죠. 단사슬 모양으로.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초록색이 지금 양이온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양이온이니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이온 결합인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요거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얘네끼리
사면체끼리는 공유결합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요. 어? 얘네끼리는 이게 공유결합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이온결합이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자 요런 식으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해요. 두 방향 쪼개짐. 왜 두 방향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두 방향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상광물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끼리는 규산염 사면체끼리 판 모양으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어요. 얘들끼리는 다 똘똘 뭉쳐 있는데 그 판과 판 사이가 양이온으로 결합력이 약합니다. 이온 결합으로. 그래서 그 결합이 약한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한 방향으로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데 이거를 한 방향 쪼개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단사슬, 복사슬 구조인 휘석이랑 각섬석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휘석은 이제 단사슬 구조다 보니까 요거 저 사면체가 조금 저기 얄쌍하죠? 그래갖고 이 두 방향으로 쪼개질 때 거의 직각으로 쪼개집니다. 요 쪼개지는 각도가 직각이에요. 근데 이제 각섬석은 복사슬 구조다 보니까 얘가 조금 똥똥하죠? 그죠? 복사슬이니까. 이게 사슬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피해서 쪼개지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단사슬인 휘석은 완전 직각은 아니에요. 거의 직각으로 쪼개지고 각섬석도 두 방향으로 쪼개지긴 하는데 휘석처럼 직각으로는 안 쪼개진다는 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상형 광물인 흑운모랑 백운모는 한 방향으로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람석이랑 석영은 깨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먼저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파란색이 규산염 사면체거든요. 독립형이니까 지들끼리 완전 결합 안 하고 서로 쌩까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초록색 양이온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여기 그냥 싹 다 양이온이 있는 곳을 따라서 전부 결합력이 그냥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깨트리면 망치로 딱 치면은 그냥 다 갈기갈기 떨어지죠. 그죠? 이 사면체끼리 그냥 똑똑똑똑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사이사이 모두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결합력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끼리 떨어지면서 깨짐이 나타나는 거고요. 석영은 망상 구조인데 싹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싹 다. 자, 공유 결합이니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결합은 강한데 문제는 뭐예요? 딱히 결합이 약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뭐 열로도 다 결합이 세. 그러니까 뭐 그냥 얘를 꽝꽝 세게 때렸을 때 얘도 깨지는 거예요. 딱히 결합이 약한 부분이 없으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감람석이랑 석영은요 모든 방향에서 결합력이 같다는 거, 그래서 깨진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뭐 중요한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 망상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장석이라는 저기 광물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장석도 망상형 구조거든요. 근데 망상형 구조인데 석영이랑 다른 게, 석영은 그냥 싹 다 그물처럼 모든 방향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장석은 중간중간에 양이온들이 이렇게 좀 껴있어요. 그래서 얘도 약간 두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장석이 망상형이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장석이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 이것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석은 아까 석영은 규소 대 산소비가 1대2였잖아요. 근데 장석은 이거 뭐 모르셔도 되는데 외워두시면 좀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석은요 3대8이에요. 규소 대 산소가.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 되시는 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빨리 풀리는 문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석에는요 정장석이랑 사장석이 있어요. 여기 저 혹시
대학생분들 중에 이 강의 보고 계신 분 있으면 대학교 때는 이제 회장석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정장석이랑 사장석이 이게 정장석인데 왜 정장석이냐면 얘가 두 방향, 얘도 두 방향이고 얘도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데 각도가 좀 다르거든요. 정장석은 90.1도예요. 거의 90도죠. 근데 얘는 이제 86도라서 살짝 경사져 있어서 얘는 발을 정자 써서 정장석, 얘는 경사져 있어서 사장석, 경사할 때 사자. 요렇게 하는 건데 뭐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거는 뭐 90도나 86도나 거의 90도잖아요. 장석, 그러니까 정장석과 사장석 합해서 장석이라고 하는데 장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둘 다 거의 90도에 가깝게 쪼개진다. 그냥 이렇게 구분 없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다 했고요. 밑에 이제 정출온도랑 풍화저항도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요걸 설명하려면 마그마 분화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 지구과학 원 공부한 친구들이 있으면 지구과학 원이랑 조금 달라요. 지구과학 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마그마가 있잖아요. 마그마가 식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식고 돌멩이 되고 끝!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마그마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죠. 감람석도 녹아있고 휘석도 녹아있고 석영도 녹아있고 각섬석도 녹아있고 운모도 녹아있고 장석도 녹아있고 뭐 별의별 물질들이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물질들이 녹는 점이 다 똑같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마그마에서는 이제 용융점이란 말 쓰거든요. 용융점. 저기 뜨거워져 갖고 녹아서 돌멩이가 마그마가 되기 시작하는 걸 이제 용융점이라고 하는데 녹는 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용융점이 광물마다 다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광물이 있어요. 얘가 용융점이 뭐 1400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광물이 있는데 얘가 용융점이 뭐 한 600도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마그마가 식어요. 처음에 한 2000도였어, 마그마가. 2000도였는데, 응? 요때는 A랑 B 둘 다 녹아 있겠죠. 그죠? 다 녹아 있는데, 얘가 식어가지고 한 1000도가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B는 여전히, 용융점이 600도 이상만 되면 녹는 거니까, B는 여전히 녹아 있는데, 자, A는 1400도 이상으로 뜨거워야만 녹는 애잖아요. 근데 마그마가 1000도씨가 되면 A는 더 이상 녹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결정으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마그마 속에 녹아있던 광물들이 식어갖고 결정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출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결정할 때 정자에다가 이제 출현할 때 출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마그마가 식으면서 동시에 돌멩이가 되는 게 아니고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광물들 중에서 용융점이 높은 애, 그러니까 겁나 뜨거워야지만 녹는 애 먼저 식어갖고 이렇게 가라앉아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가라앉아갖고 이게 아직 녹아있는 애들만 이렇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그마가 이렇게 성분이 변하겠죠? 처음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이랑 달라졌으니까. 밑에 다른 애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굳어갖고. 이거를 우리가 마그마의 분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요거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게 이제 용융점이 높은 순서예요. 제일 뜨거워야만 녹는 애가 감람석이고 그 다음에 휘석, 그리고 가장 조금만 뜨거워도 녹는 애, 끝까지 녹아있는 애가 석영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그 다음에 뭐 구조 자체도 그 순서였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자, 처음에 얘네들이 싹 다 대부분 다 녹아있는 걸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이제 감람석, 휘석 이런 애들이 먼저 마그마가 식으면서 정출이 돼요. 밑에 돌멩이 돼서 가라앉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마그마 성분이 좀 어떻게 바뀌냐면 안산암질 마그마라는 걸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막 각섬석 다 가라앉고 이렇게 석영이랑 흑운 뭐 정장석 이런 애들만 남는 마그마를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지구과학 원에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그마가 점차 성분이 변화한다는 거고요. 자,
그거를 이제 보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게 정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엔의 반응 계열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감람석, 휘석, 각섬석, 후군모, 그 다음에 저기 석영.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사장석, 뭐 배군모, 정장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로 바뀌고 유문암질 마그마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간다. 광물들이 하나씩 결정화가 되면서 정출이 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감람석이랑 휘석 같은 애들은 그 처음에 마그마가 뜨거울 때 초반에 정출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석영은 마지막에 마그마가 끝까지 완전히 차가워진 다음에 막판에 정출이 되는 애잖아요. 이게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 감람석이랑 휘석같이 초반에 정출되는 애들은요 결합 구조가 단순하죠.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감람석이 저기 독립형 구조, 휘석이 단사슬 구조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고온에서 정출되는 광물들의 특징이 결합 구조가 독립형, 단사슬 이런 식으로 조금 망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판상이나 망상에 비하면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영 같은 경우는 싹 다 공유 결합을 막 그물 모양으로 막 복잡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에 나온 애들이 결합 구조가 단순하고 풍화에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석영은 전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풍화에 좀 강합니다. 풍화에 강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고온고압에서 초반이죠. 초반에 정출된 광물일수록 결합구조가 단순하고, 자, 화학적 풍화.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풍화라는 건 여러분들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막 깎여나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막 뭔가 지하수가 지나간다든지 해갖고 뭐 성분이 막 변하고 교체되고 이런 걸 이제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걸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감람석, 휘석 이런 애들은 화학적 풍화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상에 가까운 환경에서 정출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출된 광물, 석영 같은 애들은 이제 싹 다 공결합하고 있고 망상형이니까 복잡하죠. 화학적 풍화에 비교적 강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정출온도 얘가 높고 석영으로 갈수록 낮은 거고요. 풍화저항도도 절로 갈수록 강한 거고 초반에 풍화저항도가 약한 애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광물의 물리적 성질. 여기는 그냥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광물의 물리적 성질은요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워 보이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색, 좋은 색, 광택, 결정형, 쪼개진, 깨진, 굵기, 비중, 자성 별거 없습니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색부터요. 자, 색은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석영이에요. 석영. 자, 다시 한번 그 석영 중에서 좀 예뻐갖고 보석적인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고, 크리스탈 영어로, 그죠? 근데 이 석영에 아주 미량의 조그맣게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막 철 같은 성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약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를 자수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뭐 티타늄 이런 애가 조금 들어가면은 뭐 이게 뭐 홍수정으로 바뀌고 뻘겋게, 뭐 아니면 이렇게 흑수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뭔가 광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주 미량만 들어가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광물의 원래 색깔, 석영은 원래 투명한 색이잖아요. 그거를 자색이라고 하고, 불순물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경우를 우리가 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불순물 말고 이게 충격 같은 것 때문에 결정 구조가 변화가 돼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광물에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색이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싹 다 SiO2로 성분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석영?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색깔은 이렇게 다를지 몰라도 가루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이 기본 베이스가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색 말고 가루의 색깔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색 광물,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유색 광물이라는 거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무색 광물이 석영, 장석, 방해석, 백운모 요 네 가지가 무색 광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랑 철이 뭐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거의 없다는 거, 뭐 있어도 겁나 조금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무색 광물의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색, 그러니까 흰색이거나
아니면은 무색인 거, 투명한 색인 경우를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거나 하얀색인 걸 무색 광물이라고 하고, 그 외에 조금이라도 색깔을 띠고 있으면 광물이 우리가 유색 광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겉으로 볼 때 색깔은 달라도 만약에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루의 색깔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물 가루의 색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조흔색. 아시겠죠? 가루의 색깔을 조흔색이라고 해요. 이게 그 가루를 내면 아무래도 저기 빛이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정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도자기판 같은 데다가 이게 긁어요. 요 판때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흔판이라고 합니다. 도자기판으로 만들어요. 조흔판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이게 금이고요. 금이고, 이제 저기 이게 황철석이거든요. 황철석? 황철석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되게 지금 이거는 사진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겠지만 실제 그 바깥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연상에서. 그래서 눈으로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황철석을 보고서 선생님 저 금 찾았어요 하고 막 난리난 학생도 있었다는 막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요거를 긁어보면 이제 다르죠. 금은 그냥 긁으면 금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금가루 무슨 색이에요? 똑같이 노란색이에요. 자, 근데 황철석은요, 겉으로 볼 때는 노란색인데 좋은 판에다 긁으면은 검은색 가루가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동석도 겉으로 보면은 황철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녹흑색, 진한 녹색이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로 생긴 거는 비슷하더라도 가루의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금, 황철석, 황동석.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황 들어간 광물이었잖아요. 그죠? 황이랑 철, 그 다음에 황이랑 구리 들어간 거. 색이 노란색으로 똑같은데 좋은 색이 다르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노란색인 건 모르시는 분 없을 테고, 황철석이랑 황동석 둘 다 녹흑색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검은색을 띈다 둘 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택인데요. 광택이 이제 금속 광택이랑 비금속 광택이 있어요. 비금속 광택을 이제 다른 말로 유리 광택이라고 하는데, 광택이 이제 빛나는 정도죠. 빛나는 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속이 빛나는 거를 금속 광택, 그 다음에 석영처럼 금속이 아닌 게 빛나는 정도를 유리 광택, 비금속 광택 이렇게 부르는데, 요 광택으로 광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황철석인데 금속이니까 이제 금속 광택이고, 다이아몬드, 금강석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빛나는 거는 비금속 광택, 유리 광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형. 결정형은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 광물이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광물마다 고유한 결정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 모양으로 생긴 걸 침형,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긴 걸 주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게 딱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떤 광물인지 알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면 운모겠죠. 흑운모나 백운모일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겼으면 예쁘게. 이거 딱 봐도 수정이잖아요. 수정. 이거 석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쪼개져 있는 거를 우리가 방해석이라고 합니다. 방해석.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형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마그마가 막 굳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막 굳어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정출되는 광물은 그냥 온전히 자기만의 결정형을 딱 갖춥니다. 그죠? 굳어질 때 딱 석영은 요런 모양대로, 운모는 요런 모양대로 이렇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초반에 정출되는 애들은 요런 식으로 자기만의 결정형이 딱 갖춰지는데, 이걸 우리가 자형이라고 합니다. 자형.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자형들이 막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출되는 애들은 여기 낑겨갖고 일부만 자기의 결정형이 나와요. 일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부만. 자, 이렇게 일부만 나온 애들, 일부만 결정형이 발달된 애들을 반자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자라고 요 사이사이에 낑겨가지고
자라가지고 자기만의 결정을 못 갖춘 애들을 우리가 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 A 보세요. 얘는 온전히 초반에 정출이 돼갖고 온전히 자기의 결정력을 딱 갖췄죠. 이런 걸 자형이라고 하고, 지금 B를 보면은 일부만 자기 모양을 갖췄죠. 일부만. 요런 데는 지금 A 때문에 가려졌잖아요. 자, 요런 애들을 반자형이라고 하고,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낑겨가지고 자기만의 결정형을 못 갖췄죠. 그거를 타형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세 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쪼개짐이랑 깨짐. 아까 전에 뭐 했었죠? 자, 이게 판 모양으로 쪼개진 걸 한 방향 쪼개짐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방향 쪼개짐, 뭐 세 방향 쪼개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방향으로는 이렇게 매끈하게 쪼개지는데 요쪽은 우둘두둘하다, 그러면 이제 두 방향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매끈, 요것도 매끈, 그리고 요쪽도 매끈, 이렇게 세 방향 다 매끈하면 세 방향 쪼개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방해석이랑 석영인데, 방해석은 이게 딱딱딱 살짝살짝 톡톡톡톡 쳤을 때 이게 쪼개지고요. 석영은 탁탁탁 했을 때 깨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망치로 세게 퍽퍽퍽퍽퍽 한 다음에 다 작살 내놓은 다음에 둘 다 깨지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쪼개짐이랑 깨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냥 망치 한마로 팡팡팡 박살 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턱턱턱턱 쳐가지고 알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다 했습니다. 쪼개짐, 결합력이 약한 면을 따라 갈라지는 거고요. 깨짐은 방향성 없이 모든 방향으로 결합 강도가 비슷할 때 깨진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방해석인데요. 이렇게 톡톡톡 치면 세 방향으로 방해석은 쪼개집니다. 이게 보이시죠? 세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 맨들맨들한 게 세 방향, 세 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백운모인데요. 백운모는 한 방향으로 판 모양으로 일자로 짝짝짝 갈라져요. 한 방향 쪼개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석영은 이제 조금 단단해서 세게 때려야 되는데, 자, 해보면 이제 막 우둘두둘하죠. 뭔가 깔끔하게 딱 쪼개지지 않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깨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흑운모고, 흑운모도 역시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요. 방해석 세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나 암염, 이거 소금인데, 소금도 세 방향으로 쪼개져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 다른 점이, 암염은 이제 거의 직각으로 세 방향이 쪼개지는데, 얘는 약간 비스듬하죠. 방해석은 비스듬하게 세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석영이 깨진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그리고 깨지는 게 이제 아까 감람석도 있었는데, 이거 두 개 말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흑요석도 깨집니다. 흑요석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영어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데, 석영이랑 성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성분이랑 결정 구조가 달라갖고 조금 꺼멓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흑요석도 깨져요. 근데 이제 감람석은 그냥 지 멋대로 깨지는데, 석영이랑 흑요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 깨진 단면을 보면은요, 약간 조개 껍데기 볼록하게 움푹 패인 것처럼 이렇게 깨져요. 요거를 조개 껍데기 모양, 조개 껍데기를 패각이라고 하거든요. 패각상 깨짐, 요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쪼개지는 광물이랑 깨지는 광물 외워야 될 걸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놨는데, 자, 흑운모랑 백운모, 운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했고요. 판 모양으로. 그 다음에 장석이랑 휘석이 거의 직각, 완전 직각은 아니지만 거의 직각으로 쪼개진다는 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두 방향으로. 근데 각섬석도 두 방향인데 얘는 직각으로 안 쪼개진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암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막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차라리 선생님 외우기 좀 짜증나요, 이거는 인정,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암기예요. 암기. 암기하시면 됩니다. 세 방향 쪼개짐 대표적인 게 이제 암염이랑 방해석인데, 암염은 거의 직각으로 쪼개지고 방해석은 세 방향으로 쪼개지되 직각으로 안 쪼개지고 비스듬하게 쪼개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네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깨지는 거는 감람석, 석영, 흑요석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석영이랑 흑요석은 패각상으로 깨진다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현미경상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방해석을 현미경으로 본 건데, 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보이죠? 쪼개져 있는 거. 직각이 아니게 쪼개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감람석의 현미경인데요. 보면은 막 특별한 패턴 없이 지 맘대로 작살이 나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서
감람석이 지금 깨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현미경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정한 패턴이 있으면 쪼개짐, 그냥 박살나 있으면은 깨짐,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굳기입니다. 다른 말로 경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딱딱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굳기. 그래서 이제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해갖고 번호를 막 이렇게 매긴 건데요. 좋은 판이 굳기가요 6.5예요. 이거 도자기 판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두 개를 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석고랑 정장석이랑 서로 비볐어요. 막 긁었어. 그러면 누가 긁히겠어요? 석고가 지금 2번이니까 또 약한 애잖아요. 석고가 긁혀요. 약하니까 긁힌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회석이랑 석영이랑 서로 비벼서 긁으면 누가 긁혀요? 인회석이 더 약하니까 긁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판이 6.5 정도 되거든요. 요거보다 단단한 암석은 이제 좋은 판에 안 긁히겠죠. 그래갖고 다른 방법으로 또 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손톱이 2.5, 동전이 3.5, 못이 4.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뭐 2.7, 굳기 3.1 이런 거 없고요. 그냥 10개 나열한 다음에 뭐 형석이랑 인회석 중간 정도 된다. 형석보다는 단단하고 인회석보다는 안 단단하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중간 4.5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독일의 광물학자 모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정립을 해서 이거를 모스 굳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10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세요. 네? 1번이 활석, 2번이 석고, 3번이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이거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이거 선생님이 알아낸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요 방법을 써요. 활석 많은 방향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너무 외우기 싫은데요 하는 사람들은 일단 요거라도 외우세요. 방해석 3번, 석영이 굳기 7번. 이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금강석이 10번인 거.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죠? 그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자, 보세요. 활석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금강석이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기가 1, 그리고 10이니까 10배 더 단단하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그리고 형석이랑 황옥을 보면 2배 차이 나죠. 굳기가. 그러니까 2배로 단단하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게 절대 굳기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활석보다 금강석이 1600배나 단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굳기는 다르다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모스 굳기 1, 2, 3, 4, 5는 그냥 상대적으로 뭐가 더 단단한지만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그 다음 비중인데요. 비중이 뭐냐면 물의 밀도를 1로 했을 때 광물의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밀도가 큰 물질이니까. 그래서 철이랑 마그네슘 함량이 많을수록 대체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람석이 석영보다 비중이 더 크죠? 왜냐하면 감람석이 석영보다 철과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성은 이제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 자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성 광물이 이제 자철석이에요. 자철석만 알아두세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화학식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외워두면 나쁠 거 없거든요. 자철석 Fe3O4인데 얘가 이제 자성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제 고지자기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광물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염산반응, 그 탄산염 광물 있죠. 특히 이제 방해석, 탄산칼슘, 방해석 같은 게 여기다가 염산 뿌리잖아요. 염산을 이렇게 뿌리면은 부글부글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왜 부글거리냐면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CO2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돌멩이에다가 염산을 뿌렸는데 막 부글부글 해요. 그러면 걔가 탄산염 광물, 방해석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얀색인데 염산이랑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석영이나 뭐 배군모거나 이런 확률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염산 반응 꼭 알아두시고요.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아마 막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화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막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의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든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만 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 필기 잘 해놓으셨으면 그거 바탕으로 최대한 암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